한 세계적인 챔피언이 몸을 파는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납치,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결국 죄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세기 80년대 중국 산둥에서 천재적인 산타 선수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는 처음 전국 무술대회에 참가하여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압도적인 실력으로 몇 차례 전국 챔피언을 연속으로 차지했고 1991년 국제무술 산타 초청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리프, 아프라고 불리며 용맹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기술에 뛰어나며 상대방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한 발로 상대의 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세계 챔피언이 몸을 파는 여자 때문에 지위와 명예를 잃고 상해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웅도 미인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세계 챔피언의 운명을 바꾼 여자는 사실 미인도 아니었고 아름답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수법이 너무 뛰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 챔피언의 머리가 너무 단순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뒤의 숨은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새벽, 아직 날이 밝지 않은 때였습니다. 광둥성 동관시에서 한 채소 장수가 길가에 놓인 뱀가죽 자루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루 안에는 동글동글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채소 장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채소를 운반하던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겉보기엔 큰 호박 같았고 적어도 한 끼 식사값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농부는 서둘러 뱀가죽 자루를 열었습니다. 자루 속의 물건은 검은 쓰레기 봉투에 쌓여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찢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채소 장수는 온몸이 떨렸고 비틀거리며 가까운 치안센터로 달려가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치안센터 직원들은 채소 장수가 발견한 봉투 안을 확인해 보았고 호박처럼 보였던 물건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몸통만 있는 상태로 외관상으로는 정말 큰 호박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공항국의 지도자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홍석교라고 불리며 마을에서 약 3km 떨어져 있어 평소 인적이 드물고 도로 양쪽은 논밭과 숲으로 둘러싸여 매우 외진 곳입니다. 형사대는 도로 양쪽을 따라 수색을 진행하던 중 약 1km 지점에서 또 다른 흰색 뱀가죽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자루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는데 이 시신은 완전히 보존된 상태였고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약 30살로 보였으며 흰 피부에 풍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햇빛에 그을린 흔적이 없었고 손에도 오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일반 노동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명의 피해자는 모두 한 주먹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경찰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길래 주먹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그날 오후 작은 마을 북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탕하진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철물 공장의 공장장이 그들의 홍콩 사장인 잠가원과 한 여성 주지인 진지혜원이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틀 전 6월 27일 저녁 7시경 잠가원은 혼자서 녹색 산타나 승용차를 몰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9시 전에 공장으로 돌아와 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가원은 공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홍콩에 있는 그의 아내는 잠가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급히 8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즉시 현금을 가지고 선전의 샹그릴라 호텔로 가서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직감적으로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서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유한 사위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여성 파트너인 진지혜원을 불렀습니다. 진지혜원은 홍콩 사람으로 1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홍콩의 범죄 조직이 한 일이라면 보통은 돈만 노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토 사람들이 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먼저 돈을 줘야 잠가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가원의 아내는 늘 유복한 생활을 누리던 부인으로 겁이 많고 조심스러워 진지혜원처럼 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혜원이 나서서 잠가원의 아내를 대신해 80만 위안의 현금을 들고 선전으로 갔습니다. 당시 진지혜원을 샹그릴라 호텔로 데려다준 사람은 회사의 운전기사 아호였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한 진지혜원은 휴대전화로 잠가원과 통화했고 잠가원은 그녀에게 차에서 내려 리징이라는 젊은 여성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지혜원은 현금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후 아오는 키 160cm 정도의 피부가 검고 약간 통통한 젊은 여성이 호텔에서 나와 진지혜원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빨간 택시를 타고 떠나자 아호는 혼자 홍콩으로 돌아갔는데 이후 진지혜원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잠가원의 아내와 함께 시신을 확인했고 그녀는 한눈에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기사 아오도 여성 시신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진지혜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피해자의 신원을 확정했습니다. 아오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형사들은 선전에 샹그릴라 호텔에 가서 호텔의 투숙 기록을 확인했지만 리징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리징이라는 이름이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단서가 끊긴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홍콩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공항국 문 앞에는 매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기자들이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모여들었고 형사대는 끊임없이 언론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비록 단서가 끊겼지만 형사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잠가원의 인간관계를 탐방하고 그의 생활 습관과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여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잠가원은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였고 생전에 사귀던 친구들도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처리도 잘 되어 있어 채무 분쟁이나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생활이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우 호색했고 동관과 선전의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매춘 여성과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여러 명의 정보를 두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오의 단서를 바탕으로 진지혜원이 호텔 입구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인도되었으므로 경찰은 이 여성이 잠가원의 애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마침 이때 샹그릴라 호텔 보안부 매니저인 위신보가 경찰에 자신과 잠가원은 오래된 지인이라며 잠가원 사장 곁에는 항상 여러 여자가 있었고 그들은 마치 옷처럼 다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에게 이 여자들 중 피부가 검고 둥근 얼굴에 키가 작고 통통한 젊은 여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매니저는 곧바로 그런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하며 그 여자가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2해 전 잠가원은 한 여자를 데리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 여자는 외모도 평범했고 행동도 매우 무례하고 눈치가 없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얼굴에 묻히는 등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잠가원 사장은 이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외국인 고객 한 명은 그 여자의 얼굴이 나쁘고 사나운 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잠가원 사장은 그 여자와 헤어진 것 같았고 다시는 그녀를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잠가원의 정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샤오 마오마오라는 여자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운전기사 아오가 묘사한 것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아오를 불러 мя오мя오의 사진을 확인시켰는데 아오는 당시 진지혜원을 데려간 리징과 мя오마오가 매우 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мя오마오는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мя오마오는 간수성 란저우 출신으로 20대 초반이었고 한때 나이트클럽의 접대부였습니다. 1993년에 잠가원을 만나 그의 정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94년 7월 잠가원은 선전시의 하이리 빌딩에 있는 아파트를 한 달에 6,500위안에 임대하여 мя오мя오에게 거처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매달 6,000위안의 용돈, 약 114만 원을 따로 주었습니다. 당시 선전시의 평균 월급이 881위안, 약 17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잠가원이 매달 мя오мя오에게 10,000위안 이상을 쓴다는 것은 그녀가 매우 총애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10,000위안 이상의 돈도 한 매춘부의 마음을 잡아두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녀의 몸조차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мя오мя오는 여전히 여러 남자 사이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이리 빌딩의 경비원에 따르면
мя오mä오가 거주할 때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는데 매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번 경찰 제복을 입고 자신이 선전 경찰학교 출신이라며 방문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은 이 남자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프였습니다. 선전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아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유명한 무술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프가 사건에 관여했다면 두 피해자가 한 방에 사망한 이유가 설명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주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프도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1995년 7월 8일 동광경찰은 란저우시에 있는 мя오mä오의 고향에서 아프와 мя오mä오를 체포했습니다. 아프는 현장에서 바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냐고 묻자 아프는 모두 мя오mä오가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예와 부를 모두 거머쥔 뒤 가정도 행복하고 돈도 끊이지 않았지만 мя오mä오를 만난 뒤 점차 냉혹하고 무자비한 상해범으로 전락해 모든 미래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무술 챔피언이 어떻게 한 매춘부와 얽히게 되었고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아프는 1964년생으로 체포 당시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아프는 쉽게 흥분하고 괴롭힘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는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들은 대련으로 이주하여 생계를 꾸렸습니다. 아프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어머니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성격도 상당히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련에서 작은 사업을 했지만 외지인이라 자주 괴롭힘을 당했고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조이는 두 아들을 모두 무술을 배우게 해서 가족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련에는 오방무술관이라는 무술관이 있었는데 관장은 요녕성 공안전문학교의 무술교관인 이중프로 그도 산동 출신이었습니다. 조이는 먼저 큰아들을 무술관에 보냈지만 큰아들은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안 있어 집으로 돌아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작은 아들 아프를 이중프에게 보냈습니다. 아프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16, 17살의 나이에 매우 성실하게 매일 일찍 일어나 훈련을 했습니다. 이중프는 아프를 매우 좋아했고 농담으로 그에게 시합에 나가볼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프는 즉시 좋다고 대답하며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년 후 아프는 대련에서 열린 청소년 자유격투 대회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프는 처음으로 전국 무술대회에 참가해 모든 상대를 제압하고 70kg급 산타 챔피언을 차지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후 아프는 강한 힘으로 여러 차례 전국 산타 챔피언을 연이어 차지했습니다. 1991년 그는 이탈리아 선수 포를 물리치고 세계의 산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후 74kg급 산타링에 섰을 땐 모두가 그의 상대가 되기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태국 선수들도 그를 보자마자 물러났습니다. 아프는 산타링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 전설적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 명성을 얻은 후 그는 요녕성 공안 고등전문학교에서 무술교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선전시 경찰학교에서 무술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찰학교와 공안부서에서 지내며 많은 수사기법을 배웠고 일정한 반수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프는 한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의 스승인 이증프도 죽은 아프만 잡을 수 있을 뿐 살아있는 아프는 잡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점차 아프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고 그는 검은 사회든 흰 사회든 가리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선전 경찰은 그에게 주택과 거주 등록을 마련해 주어 그가 선전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프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도 있었습니다. 경찰 업무 외에도 아프는 선전에서 무술도장을 열고 제자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전의 한 가라오케장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아프를 후견인으로 삼고 그에게 30%의 지분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의 월 수입은 40만 위안, 약 7,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100만 위안 이상을 들여 선전 교회에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의 가치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부를 모두 얻은 후 아프는 방종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라오케장에서 여자를 찾는 것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꾼 여자 мя오mä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мя오мя오는 가라오케장에서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했고 외모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프의 아내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들은 그녀의 치마 아래 무릎을 꿇었고 연이어 부자들에게 애인으로 떠받들여졌습니다. 그녀는 7명의 부자를 사귀었다고 했는데 모든 남자들은 그녀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매춘부가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мя오мя오는 예외였습니다. 그녀의 가정 형편은 나쁘지 않았고 매춘부가 되는 것은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자 취미였습니다. мя오мя오는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굴고 편안한 삶을 좋아하며 노동을 싫어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일을 찾지 않고 란저의 유흥업소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를 방치했으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мя오мя오는 매우 탐욕스럽고 마음이 좁으며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선전에 온 이후에도 그녀는 여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자주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여 мя오мя오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매우 능숙했고 그녀의 뚜렷한 성격 덕분에 다른 여성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 부유한 사장들의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그녀가 아프를 만났을 때 아프를 칭찬하며 그의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점차 아프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때 мя오мя오는 여전히 잠가원의 애인으로 있었습니다. 1995년 초 잠가원은 мя오мя오가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단호히 버렸습니다. 그 후 мя오мя오는 아프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는 비록 링 위에서 경험이 풍부했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мя오мя오가 훨씬 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는 빠르게 мя오мя오에게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мя오мя오를 매우 신뢰했고 그녀를 보물처럼 사랑했으며 마치 첫사랑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1995년 4월 사건 발생 2달 전쯤 мя오мя오는 다른 나이트클럽에 가서 손님을 끌어들이려다가 그곳 책임자인 위퉁에게 쫓겨났습니다. мя오мя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며 아프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는 2명의 공범을 불러 위퉁의 집으로 쳐들어가 약 30만 위안, 약 5,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위퉁을 은행으로 끌고 가서 20만 위안, 약 3,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위퉁은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재빠르게 방법을 생각해내어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20만 위안을 회수하고 한 명의 납치범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와 또 다른 공범인 둥이는 원격 조정만 했을 뿐 현장에 있지 않아 체포되지 않았고 도망 중인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아프는 그의 반수사 능력을 발휘하여 친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태국에서 선정경찰에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추적 초점을 태국으로 돌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мя오мя오와 함께 란저우로 도망쳤습니다. 란저우에 도착한 후 공범들은 훔친 30만 위안을 가지고 매일 술과 여색에 빠져 지냈고 금세 돈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мя오мя오는 다시 광둥으로 가서 이전에 자신을 후원했던 잠가원을 납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도 주저했지만 мя오мя오는 항상 이 남자를 어떻게 조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가원이 자신을 후원할 때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많은 억울함을 겪게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아프는 다시금 영웅이 미인을 구한다 라는 위대한 환상에 빠져 잠가원을 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와 둥이는 현재 수배자라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면 쉽게 눈에 띌 수 있었기에 광둥에 가려면 차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мя오мя오는 연락처를 뒤져 광동 광화 부동산의 운전기사인 자오젠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6월 10일 저녁 자오젠화는 мя오мя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토요타 프레비아 밴을 몰고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아프와 둥이는 길 건너편에서 달려와 몇 번의 주먹질로 자오젠화를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그들은 차를 몰고 황하 강변으로 가서 기절한 자오젠화를 강에 버렸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살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프는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인천에서 란저우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그를 인천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서북 지역 몇 개의 성에만 협조 수배를 내렸고 광둥 지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밴을 몰고 동관에 도착해 мя오мя오가 나서서 집을 10일 동안 임대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잠가원과 진지혜원을 살해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잠가원에게 현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한 끝에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아푸는 мя오мя오와 가짜 결혼증명서를 만들고 мя오мя오가 잠가원을 유인해내면 아푸가 간통 현장을 덮치는 연극을 벌여 잠가원이 순순히 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7일 잠가원은 мя오мя오의 전화를 받고 혼자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막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아푸와 둥이가 들이닥쳐 가짜 결혼증명서를 잠가원 앞에 내던지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잠가원은 자신에게 3만 홍콩달러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푸는 매우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200만 달러 홍콩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잠가원은 겁에 질려 80만 홍콩달러를 인출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진지혜원은 80만 홍콩달러를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갔습니다. 아푸는 이미 납치하기 전부터 인질들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은 후 мя오мя오를 옆방으로 보내고 자신은 주먹으로 잠가원과 진지혜원을 살해했습니다. 아푸는 시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외진 도로변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대로 사람을 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마카오에서 선전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카오에서 불법 격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친구에게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다시 란저우로 돌아가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푸는 자신의 반수사 능력에 매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란저우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동관 경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푸, мя오мя오, 둥이, 그리고 둥이의 정부인 룽펑포 이렇게 총 4명을 체포했는데 룽펑포라는 여자는 범죄 과정 전체에 참여한 공범이었습니다. мя오мя오가 체포된 후 여러 차례의 신문을 거쳐 결국 압박에 못 이겨 그녀는 자신이 받은 19만 위안, 약 3,600만 원 상당의 돈과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 장신구 등을 어머니에게 맡겼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мя오мя오의 어머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작물과 현금을 찾아내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주장했고 이는 딸이 번 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мя오мя오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녀가 돈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았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1995년 11월 24일 사건 발생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푸, мя오мя오, 둥이, 룽펑포 4명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한 시대의 산타 챔피언은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신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정부 소재지로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로 불립니다. 이곳의 밤문화는 매우 활기차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1일 몇 발의 총성이 이 활기찬 도시를 놀라게 했고 언론은 모두 이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던 안나 모리스 윌슨이 왜 붉은 피 속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프로 사이클리스트인 모리아는 다가오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오스틴에 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그녀는 역시 프로 사이클리스트 친구 콜리 스트링랜드와 수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암스트롱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콜린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모리아를 그녀가 임시로 머무는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메이플 애비뉴에 멈춘 후 모리아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모리아의 친구는 집에 없었기에 그녀는 전자잠금장치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친구의 휴대폰에는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당시 시간은 저녁 8시 36분이었습니다. 모리아를 내려준 후 콜린은
여자친구 케이틀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리아가 무사히 집에 들어간 후에도 외식 중이던 그녀의 친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밤 10시가 되어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친구의 따뜻한 인사소리를 듣지 못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친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모리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리아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머리와 몸통에서는 멈추지 않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는 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욕실 벽에도 많은 피가 튀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의 가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친구의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전화 교환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응급구조대가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모리아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복부는 1번 총에 맞았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총격잔에는 그녀가 이러한 이유로 사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모리아의 친구를 조사했지만 그녀의 혐의는 곧 풀렸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아는 먼저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쓰러진 후 복부에 1번 더 총을 맞았습니다. 3번째 총격은 그녀의 몸을 관통하여 바닥의 콘크리트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재산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리아를 공격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녀를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리아는 외지인이었고 오스틴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 그녀와 함께 식사했던 콜린과 그의 여자친구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가득 찬 삼각관계였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 전에 모리아의 짧지만 화려한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86년 5월 18일 모리아는 뉴햄프셔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버몬트로 이사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모리아의 아버지 에릭은 스키 코치였으며 1977년에 국가 스키팀에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렌은 자전거 코치로 그들이 버몬트로 이사온 이유는 근처에 좋은 스키 장소인 버크마운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리아는 운동 분위기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이미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줄까 걱정하여 그녀에게 심리상담사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리아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스키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학교 축구팀의 리더였고 유망한 사이클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버몬트로 이사한 후 에릭은 현지의 버크마운틴 아카데미에서 스키 코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알파인 스키 선수를 양성하는 유명한 학교인데 모리아도 자연스럽게 이 학교에 입학하여 2014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 모리아는 다트머스 대학교로 진학하여 공학을 공부했고 2019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모리아는 먼저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하여 회사에서 수요 계획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무실을 떠나 자신이 사랑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미프로 자전거 선수에서 프로 자전거 선수로 모리아는 자신의 운동 재능을 완전히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자전거 경기가 중단되었지만 모리아의 운동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그녀는 혼자서 모아브의 화이트 림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이 100마일 길이의 환상적인 트레일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릅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물주머니와 물병 2개만 가지고 출발해 7시간 만에 완주하여 여성 라이더 기록을 깼습니다. 모리아의 명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 10월 그녀는 한 자전거 행사에서 오스틴에 사는 콜린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콜린은 막 연애를 끝낸 상태였고 모리아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이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 모리아는 캘리포니아로 떠났고 콜린은 전 여자친구 케이틀린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은 평안하게 지속되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모리아와 콜린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평소 그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기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모리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콜린이 기자와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케이틀린의 직업은 요가 강사이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자전거 커뮤니티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모리아와 콜린이 한때 사귀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이성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친밀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종종 질투심에 화를 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콜린의 휴대폰을 빼앗아 모리아가 보낸 문자를 삭제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의 대응 방식도 현명하지 못했는데 그는 모리아와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모리아에게 가명을 지어주었습니다. 2022년 1월 모리아와 콜린은 아칸소에서 열리는 자전거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도 함께 갔고 이로 인해 케이틀린은 모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리아는 자신이 이미 이 커플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세 사람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세 사람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모리아는 이후 콜린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만약 네가 나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깐 그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난 여전히 너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몇 마디는 콜린이 언론 앞에서 모리아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모리아와 어느 정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케이틀린과도 교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는 케이틀린을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관계는 케이틀린이 남자친구가 실제로 모리아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한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모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하는 험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마음속에서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분명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모리아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콜린의 숨김은 명백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그녀의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연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화를 자주 내던 케이틀린은 이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케이틀린은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모리아가 다시 오스틴에 오자 케이틀린의 억눌린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케이틀린 몰래 모리아를 불러내어 함께 수영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왜 콜린이 여자친구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리아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죄책감을 느끼며 케이틀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너 밖에 나갔니? 나는 방금 북쪽으로 가서 앨리슨 아들네 집에 꽃을 전해주고 왔어. 그러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너 뭔가 먹으러 갈래?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게. 콜린은 이동한 케이틀린이 스트라바라는 앱을 이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몰래 따라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앱은 야외활동 애호가와 자전거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앱을 사용하여 자신의 훈련 계획과 외출 경로를 기록합니다. 또한 이 앱은 다른 온라인 친구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 케이틀린은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하고 그가 실제로 있었던 장소, 즉 모리아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 근처로 추적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웃의 감시 카메라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 37분, 모리아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의 검은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옆길을 지나 모리아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차의 몇 가지 특징이 케이틀린의 차와 일치했는데
차 뒤에 자전거랙, 지붕에 루프랙, 그리고 차창 등이 그랬습니다.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한 후 거의 동일한 차량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총격 잔해와 이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도구를 케이틀린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콜린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도구는 두 사람의 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동생과 함께 사격장에도 갔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케이틀린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틀린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경찰은 모리아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 범죄 기록을 이용해 불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케이틀린은 한 진료소에서 $600, 약 83만원 상당의 미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결제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이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쉽게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지난 24시간 동안의 행적과 모리아 사건과의 관계성을 물었을 때 그녀의 신체 언어가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혼란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감시카메라 영상 앞에서 그 거짓말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증거 앞에서 케이틀린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신들이 올바른 용의자를 찾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의 감정 관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자 케이틀린의 공격성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그녀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케이틀린이 아직 계획적인 상해죄로 기소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무전취식 체포영장만으로도 그녀를 경찰서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쉽게 놓아주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건 중 경찰이 저지른 실수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의 실수로 영장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케이틀린이 합리적인 이유로 안전하게 경찰서를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에는 계획적인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5월 17일 새로운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온 범인이 집에서 경찰이 다시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겠죠? 케이틀린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동안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5월 13일, 즉 케이틀린이 경찰서로 나온 다음 날 그녀는 사건에 연루된 차량을 현지 암시장에서 $12,200, 약 1,680만원에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5월 14일에는 공항 감시 카메라에 케이틀린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오스틴에서 휴스턴으로, 이후 휴스턴에서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뉴욕으로 숨는 것은 확실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케이틀린은 뉴욕에서 4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5월 18일 뉴요크 공항의 감시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공항 시스템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구매된 항공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완전히 단서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크리스틴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지만 케이틀린의 이 행동은 크리스틴이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욕으로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여동생이 이곳에서 신분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케이틀린에 대한 수배력이 전국적으로 발부되었고 주요 뉴스 플랫폼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서 신분 정보를 등록할 때 캠프 헤이븐이라는 외딴 야영지 주소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케이틀린이 그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6월 15일 경찰은 케이틀린을 약 한 달 전에 캠프 헤이븐에서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뉴욕에 막 도착했을 시기였습니다. 제보자는 케이틀린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이 크리스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틴이
캠프 운영회사의 직원임을 발견했습니다. 즉 케이틀린이 사라진 4일 동안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캠프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요크 공항에 예도적으로 나타나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캠프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 크리스틴을 찾았지만 케이틀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케이틀린이 도망친 지 43일이 지난 시점에 코스타리카 현지 경찰의 협조로 미국 경찰은 산타 테레사의 한 호스텔에서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당시 케이틀린은 가명 아리를 사용하여 요가 강사로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금발을 짙은 색으로 염색하고 코성형을 하여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코스타리카 경찰은 이 호스텔의 시설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려고 방문했었는데 경찰은 케이틀린을 보자마자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여권을 다른 호텔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가짜 이름을 말했지만 경찰은 곧 그 이름으로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케이틀린은 포기하고 본명을 말했고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의 집에서 그녀가 출국할 때 사용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권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뉴요크 공항에 그녀의 코스타리카행 항공 기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경찰은 이 여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권 주인과 케이틀린이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케이틀린이 성형수술을 받은 영수증을 발견했으며 비용은 6,300달러, 약 8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도피 중 거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호스텔의 다른 손님들의 눈에는 케이틀린이 한 번도 말을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늦게까지 자고 거의 하루 종일 호스텔에 머물렀고 모두가 잠든 후에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에게 케이틀린의 43일간의 도피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비행을 했고 항공권과 도중의 경비를 이미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신분증을 그녀가 즉흥적으로 훔친 것이라면 그 또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케이틀린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면 왜 사건 후에 급하게 자신의 차를 팔았을까요? 또한 왜 공항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미리 파악하지 않아서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을까요? 이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를 해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후의 도피 계획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관련 자료가 없지만 그녀의 여동생 크리스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틀린이 송환된 후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보석금은 350만 달러, 약 4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이크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케이티.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케이틀린은 자신이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열어 배심원단과 직접 대면하기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확고한 태도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붙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케이틀린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 도구는 분명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에 대한 검사 결과는 그것이 범행 도구임을 완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의 비전문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모리아의 전 남자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모리아가 살해된 그날 밤 케이틀린과 콜린의 집이 침입을 당해 파손되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케이틀린은 경찰의 증거에 의해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언론이 여론을 이용해 그녀를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변호인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제기한 탓에 원래의 재판 날짜가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은 최소 2번 연기된 후 2023년 10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케이틀린이 1급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9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윌슨 가족은 모리아 윌슨 재단을 설립하여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북부에 있는 킹덤 트레일즈는 윌슨 가족에게 매우 신성한 곳으로 그곳에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모리아의 오름이라는 이름의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